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라나 ETF 당분간 없을 것이다 라고 블랙락의 최고 투자 경영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그 전에요. 또 재밌는 뉴스가 떴습니다. SEC가 작년 6월이었나요? 바이낸스 고소했었죠. 그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 이러이러한 코인들은 증권입니다. 이렇게 적어서 고소장을 냈었던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번 어떤 외신이 솔라나 등 토큰 증권 분류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런 뉴스가 뜹니다. 이게 이제 수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수정된 고소장에서 솔라나 등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죠. 어떻게 보면 호재거든요. SEC의 고소장 수정은 디지털 자산 코인에 대한 미국의 규제 환경 변화를 시사하며 코인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하면 이건 이제 거의 상품일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높아지겠죠. 단 하나의 뉴스가 이렇게 떴을 때요. 무조건 믿기보다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바로 다음에 이런 뉴스가 뜹니다. 그거 좀 과장된 뉴스야. 근거가 부실해. 라고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이거 가짜 뉴스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력 암호화폐 미디어 우 블록체인의 운영자는 뉴스의 출처로 알려진 SEC 문서를 본인이 읽어본 것 같아요. 살펴본 결과 솔라나는 언급조차 되지 않으며 증권 입증을 포기한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이거 가짜 뉴스다. SEC는 그리고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피고가 제기한 이의 신청에서 정의한 제3자 발행 코인 증권 이것을 포함한 내용을 소장에서 수정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오히려 SEC는 소장을 수정한 다음에 새로운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 꿈 깨라 이런 얘기죠. 뭐가 사실일까요? 근데 여기를 가만 보시면요. 이제 요청한 코인리스도 한번 이걸 스스로 살펴봤답니다. 이게 뭐냐면 수정사항은 이거랍니다. 증권으로 지목된 해당 코인에 대한 혐의의 충분성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당장 내릴 필요는 없다. 이 내용이랍니다. 당장 증권인지 상품인지 이거 조금 더 있다가 결정하시죠. 지금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제 소장을 수정한 다음 이러한 정의가 변경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증권이라고 하는 게 다른 상품이나 다른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아예 포기됐다 아까처럼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fit21이라고 하는 칭코인 법안이 있죠. 이것과 SEC의 그간의 모든 소송들, 리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있잖아요. 이 모든 소송들 그리고 알트코인 현물 ETF, 대표적인 게 솔라나 ETF가 있겠죠. 이것과 미국의 대선이요. 저는 대략 시간이 거의 엇비슷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국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코인이 증권이야, 상품이야. 이거 결국 규제 명확성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흐려놓고 이거 지금 시간을 일부러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fit21 법안 다시 말씀드리면 코인의 70%는 증권이 아니라 뭐다? 상품이다. CFTC의 권한을 다 몰아주겠다. SEC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겠다. 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 증권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친코인 법안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언제다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대선 전후로 해서 이 fit21 법안도 통과가 될 거고요. 증권 명확성 코인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지 아직 이것도 안 됐잖아요. 근데 사실상 비트 이더가 상품으로 정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솔라나만 증권이라고 할 근거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거 억지 주장이고요. 시간 지나면 이거 다 말 뒤집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증권이다라고 얘기했던 코인들 수많은 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코인들이 결국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 왜냐하면 70%가 지금 상품이라고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면
이더리움은 상품인데 솔라나는 증권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격이 뭐 POS도 다 똑같고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알트코인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비트코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이제 제가 이건 좀 그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거죠. 네, 트럼프의 측근. 자, 트럼프는 2년 전부터 코인에 관심을 가졌었다. 자, 오랜 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블룸버그 또 인터뷰를 했네요. 과거 트럼프에게 NFT 발행을 제안했지만 처음에는 거부했었다. 그리고 2022년 12월 이때 뭐 최악의 겨울 아닙니까? 이때 같은 제안을 다시 했었고 그제서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트럼프는 이를 계기로 뭐 했다? 암호화폐를 공부했답니다. 이더리움 작동 방식을 묻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후원금도 받고요. NFT 이제는 4차 컬렉션 준비 중이다. 한마디로 예전엔 부정적이었는데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회심했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랑 똑같습니까? 그렇죠. 블락락 레리 핑크랑 똑같죠. CNBC에 또 출연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비트코인 회의론자였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아, 공부를 좀 해봤는데 믿음이 생겼어. 5년 전 난 틀렸네.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디지털 금이야. 이게 왜 추악한 거짓말인지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비탈릭은 이더리움이 이제 9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향후 10년을 기대한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가 이더리움이죠. 현물 ETF 승인된 두 번째 코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몇 살? 이제 9살입니다. 제가요, 2014년, 15년, 특히 15년의 하락장이 지독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가 벌써 9년 전이네요. 그때 비트코인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2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뭐 2014년이었나요? 뭐 한 120만 원, 30만 원까지 갔다가 22만 원까지 떨어졌었고 결정적으로 이더리움은 그때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크립토가 극초기는 지났죠. 극초기는 지났지만 아직도 초기입니다. 약으로 치면 2회 정도 됩니다. 총 9회가 있죠. 그중에 2회, 뭐 아무리 많이 봐도 3회 정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국가들 순입니다. 1위가 미국입니다. 지금 이미 38%죠. 중국이 21%. 뭐 채굴 금지했는데 세계 2위에 당당히 비트코인 채굴 국가죠. 3위가 카자흐스탄, 4위가 캐나다, 5위 러시아, 6위 저머니 독일이죠.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타일랜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말은 안 했는데 보도가 된 건 없지만 여러 국가들이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자국 내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 많이 있잖아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 지금 최근에 뭐 도널드 트럼프나 이제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 포함시키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몸집이 너무 큽니다. 이게 뭐 입법이 되고 뭐 야당, 여당 뭐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거 오래 걸려요. 다른 소국들은 다른 뭐 국가의 예를 들면 수장이 그냥 먼저 손을 쓸 거라는 거죠. 비트코인 이미 쟁여놓을 것이다. 엘살바도르처럼 뭐 법정화폐 꼭 하지 않더라도 몰래 어디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밌는 또 멘트를 합니다. 이 후보들이 당선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미 게임은 바뀌기 시작했다. 자, 비트코인 채굴을 했으면 그 어딘가 보관을 하고 있겠죠. 지금 아까 보셨죠? 미국이 1위고요. 중국이 2위입니다. 전략적 자산으로 이미 선포를 했잖아요. 이제 입법화를 추진하겠죠. 자,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는 엘살바도르가 미국이 이제 러시아랑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엘살바도르랑 러시아랑 무역 결제를 해야 되는데 엘살바도르의 공식 통화는 미국 달러죠. 러시아랑 무역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 무역하는데 뭘 쓰자? 코인 좀 씁시다라고 제안을 했다. 이게요, 쉽게 말하면 탈달러화죠. 이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건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할까요? 달러가 나간 자리를 뭐가 채울까요?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 그리고 크립토, CBDC들이 채울 겁니다. 코인의 시가총액과 사용처는 그만큼 더 증가할 겁니다. 코인이 뭐야? 라고 물으면요. 뭐 비트코인을 뭐 디지털 금이야, 비축 자산이야. 근데 이걸 뭐 국제 무역에도 사용할 수 있어. 맞는 말인데요. 코인이요. 이 자산인과 동시에 기술 플랫폼입니다.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게 RWA 쓰는 어떤 그 고속도로 인프라거든요.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 정말 종합적인 자산이자 기술이 바로 코인이 되겠죠.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트럼프가 집권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한 장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죠. 미국 보호주의, 국수주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달러화, 그러니까 그들, 소위 말하는 글로벌 세력들은요. 그들의 글로벌 어젠다가 이제는 탈달러화입니다. 본인들이 알아요. 달러의 수명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탈달러화가 되는데 최적의 인물이 누굽니까? 트럼프죠. 탈달러화는요, 사실 그가 기존에는 뭐 미국이다. 달러의 영향력이 컸다면 이제는 제3국, 뭐 브릭스다, 중동이다, 중남미다. 각 지역의 그 경제 블록이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분권화되는 거예요. 세계화가 아니라 사실은 반세계화 되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뭉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서 이제 니들 나라 야 방위비 그거 니들이네. 그거 우리 지금 그거 우리가 왜 보호해 줘야 돼? 미군도 그래서 철수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 같은데 특히 관세를 크게 부과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 물건을 쓸 때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싸지겠죠. 관세가 50%, 100%, 200% 붙으니까. 이것을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용어도 생겼어요. 트럼플레이션이랍니다. 트럼프 플러스 인플레이션의 합성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미래의 세계가 계속 어떻게 될까요? 자국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면요.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요? 불신이 팽배해지는 겁니다. 왜 그냥 나만 신경 쓰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믿을 게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미국이 그래도 우리를 좀 지켜주기도 하고 여기 뭐 이렇게 경찰 역할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미국의 달러 또 미국의 국채를 실제로 사주는 일본과 중국과 독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을 못 믿습니다. 달러도 못 믿고요.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죠. 그때 믿을 수 있는 게 뭐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금도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그 뭐랄까요? 그 중립지대가 되는 거죠. 믿을 건 비트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국가 부채에 갚을 능력도 없고요. 갚을 의지도 없습니다. 이자만 갚기 위해서 이제 그 돈을 왕창 찍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한 번씩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자, 국가 부채 해결책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비트코인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제 돈은 계속 찍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떨어진 화폐 가치만큼 뭐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비트코인은 수량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2,100만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비트코인으로 국가 부채 팔아서 갚아버리자. 지금 이 얘기를 이제 그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겁니다. 이제 무서운 발언이죠. 자,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소형 채굴자는 비트코인을 계속 팔고 있다. 반면 대형 채굴자, 뭐 마라톤 디지털 같은 뭐 블랙락이다, 피델리티 뱅가드에서 엄청 투자해 놓은 대형 상장 채굴 회사는 비트코인을 채굴도 하지만 돈으로 실제로 사고도 있습니다.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죠. 근데 사실 부익부 빈익빈은 코인만 그러겠습니까? 주식이 됐건 부동산 다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지금 큰 위기 아닙니까? 지금 줄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자영업자 힘들듯이 소형 채굴업자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의 위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뭐가 될까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코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겠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투자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냐? 또 이제 원화채굴,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필요하면 혹시 여력이 된다면 뭐 부업이라도 해서
원화를 많이 채굴해야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런 좋은 기회가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커서 "아빠 그때 뭐 했어?"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 그때 나 뭐 너무 뭐가 힘들었어. 뭐 피곤했어." 변명하실 겁니까? 변명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시고요. 이런 원화 채굴을 열심히 해야겠죠.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분들은 남 탓하고요. 변명하고요. 비난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탓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 드물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요.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라울 팔이요. 예전에 뭐 저는 이제 이분의 모든 방송을 사실 다 듣습니다. 30 대가 본인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제 라울 팔은 사실 뭐 50대 후반이거든요. 30 대가 "나는 운도 없어." 왜냐하면 부모 세대 뭐 베이비 부머 뭐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 일의 최대 호황이었잖아요. 70 년대 80 년대 뭐 주식도 올랐고요. 코인도 올랐고요. 코인은 없었죠. 부동산도 올랐고요. 모든 것이 호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을 사려고 해도 부동산을 사려고 해도 다 비싸다는 거죠. 예전은 뭐 그냥 사람이 부족했지 일자리가 부족했습니까? 일자리는 넘쳐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업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30 대들이 "이생망이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라울팔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라울팔이 답을 했죠. "맞다. 맞는데 부머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는 없었던 게 지금 너한테는 있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코인이다. 코인은 지금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태어나는 걸 네가 목도할 확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냐. 너는 진짜 행운아 중에 행운아다. 이거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 탓을 하고요. 비난하고 불평하시는 분들한테는 행운을 눈앞에 갖다 줘도요. 그것을 일단 알아보질 못하고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못 잡겠죠. 그 기회를 못 잡겠죠. 마윈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거 가난한 사람을 비난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이분의 표현은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셋입니다. 생각입니다. 예를 계속 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 그것을 "야 이거 뭐 이상한데? 이거 함정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라고 하면 "야 그걸로 돈 벌겠어?" 그래서 안 한답니다. 큰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 돈이 없어. 그건 못 해."라고 하고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자 하면 "야 경험이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하지 마. 망하면 어떡할 거야."라고 얘기한답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이미 포화 상태 아니야? 야 그거 레드오션이야. 그거 하면 망해."라고 하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소개를 해 주면 이것을 다단계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뭐 코인이 갑자기 저는 생각나네요.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야 내가 거기 하루 종일 그 가게 지키고 있으라고? 자유가 없다."라고 한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거 해 봤어? 야 전문가가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나 안 해."라고 한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데요. 구글이나 포털에 뭐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하고 심지어 대학 교수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훨씬 더 적은 일을 한답니다. 이 일은 행동은 거의 안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뭐를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분의 결론은 이거였답니다.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에 행동을 빨리 해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대신에 그냥 좀 저질러라. 좀 움직여라. 지금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하는 이유, 이 행동 때문인데 그 행동이 뭐다? 기다리기만 하다가 인생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은 늘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오진 않았나? 살면서 제대로 된 시도, 도전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는가? 이게 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죠. 좋은 말은 우리 마음에 쓰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 내 탓이다. 나의 노력을 양을 늘리는 분들 또 똑같은 상황인데 코인이라는 게 있었네. 감사한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제가 덧붙여 봅니다. 오픈 마인드죠.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건요. 기회를 기회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뭐 남들이 다단계라고 하니까, 뭐 남들이 다 쓰라린 패배를 맛봤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걷어치우는 게 아니고요. 기회로 인식을 하고 실제로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러한 그 오픈 마인드에서 옵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폐쇄적인 마인드죠. 가난한 자의 마인드죠. 나는 안 돼. 내까지 게 뭐. 야, 송충이는 그 뽕잎을 먹어야지. 자기 분수를 알아야 사람이 그러면 다쳐. 이런 마인드셋. 반면에 오픈 마인드, 부자의 마인드는 뭡니까? 뭐 정주영 선생님 그분 마인드 아닙니까? 해봤어. 이게요. 왜 난 안 되지 하고 이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왜 이번에 실패했지?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하면 그럼 나도 성공할 수가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긍정적이에요. 질문이 뭔가를 하기 위한 것이죠. 핑계가 아니죠. 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 보니까요. 이런 마인드셋이 사실 유년 시절,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서 이미 결정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게요. 살면서 전체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것을 깨고 나오려면 야를 깨려면요. 이게 거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땅바닥에 차버려야 되거든요. 두려움이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두려움을 벗어던지 극복해야 되고요. 자존심을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진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냐? 당연히 100% 예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존심은 무진장 세고 또 비교 의식. 그러니까 항상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저에 사실은 열등감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냥 하던 일의 반복의 연장선인데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근데 제가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요. 뭐 좋은 뭐 유튜브, 좋은 책, 뭐 좋은 성공, 방정식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다 좋아. 근데 야, 나 그 정도까지 하고 싶진 않아. 이게 공통점이에요. 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책을 100권? 야, 책 100권 읽을 시간에 난 그냥 너튜브나 보고 저기 넷플릭스도 보고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뭐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보니까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신입사원부터 딱 회사 들어가자마자 뭘 찾습니까? 워라밸 찾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있어야 되지. 야,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알잖아. 이거 자유잖아. 이거 내 권리야. 이거 뭐라고 하지 마. 맞습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여유로운 저녁과 주말을 보내려고 하는 건요. 본인의 엄연한 선택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단, 그렇게 살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 즐길 거 즐기고 남들 놀 거 다 놀면서 대박을 노리겠다? 그 복권밖에 없는 겁니다. 큰 성공, 경제적 자유, 큰 대가를 치러야죠. 대가를 치르면 또 무조건 됩니까? 이 진짜 성공하신 분들 보니까요. 운의 역할을 다 얘기합니다. 운이 없으면요. 그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자, 피델리티가 코인베이스 컴벌랜드에서 이더리움을 거의 한 4천만 달러를 이체 받았다. 이거 이제 보관하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뭐 이더리움 ETF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현재 이미 이더리움이 거의 21만 개네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한 뭐 9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요. 지금 뭐 방송에서 뭐 이더리움 별거 없어. 뭐 흥행 실패네. 비트코인 대비해서 별거 없네. 그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뻔히 보입니다. 이더리움은요. 세계 넘버원 이미 플랫폼입니다. RWA 체인이요. 무조건 이더리움 호환이 안 되면 쓸모없는 체인이 됩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죠. 제발 가격을 보지 마시고요. 가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블락락의 CIO가 있습니다. 최고 정보 책임자네요. 최고 투자가 아니고 최고 정보 책임자인 사마라 코엔이 블룸버그 인터뷰 나와서 솔라나 ETF 출시 계획 당분간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락은 투자 가능성을 살펴보고 ETF에서 제공될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뭔지 확인하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확실하게 기준을 충족한답니다. 뭐 이미 출시를 했는데 뭐 지금 와서 뭐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외 다른 상품은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요. 이 사마라 코인이라는 분은 이거 말실수한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상식적으로 이 블랙락의 C-레벨 임원 아닙니까? 솔라나 현물 ETF 우리 출시할 거야라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솔라나 가격이 뭐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뭐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겠죠. 이거 집중하셔야 되는 게 월가는요 절대 개인, 서민, 중산층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돈의 노예, 빚의 노예. 너는 내가 파는 상품 죽을 때까지 그것만 사. 그게 이제 뭐 401k 뭐 그게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뭐 각종 주식 뭐 ETF 평생 팔아먹는 애들 누굽니까? 블락락이에요. 피델리티입니다. 근데 여기서 ETF를 출시하겠다고 말을 하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죠. 제가 볼 때 이거는 말 실수예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분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외 다른 상품에는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될 것이다. 이거요. 말 실수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솔라나 ETF 이거 출시한다는 얘기예요. 신청 이퀄 100% 승인입니다. 아시죠? 투자가요.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내 피땀 눈물을 불확실성에 던지는 게 본질인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남들에게 물어보는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피땀 눈물인데 이걸 왜 남한테 물어보시죠? 제발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비트코인이 좋으면 그냥 비트코인 하시고요. 알트가 나는 저평가돼서 괜찮다 싶으면 그냥 알트를 하시면 뭐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는 이 블랙락 이런 애들한테 평생 당합니다. 평생 당합니다. 블랙록의 CIO가 이르면 이것도 잘 들으십시오. 이거 폭탄 발언입니다. 제가 볼 때. 이르면 올해 말까지 뭐 하겠다? 모델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ETF를 할당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iShares 이더리움 트러스트 이 ETF죠. 이제 승인돼서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모델 포트폴리오에 코인, 그러니까 비트 이더, 특히 지금 이더리움 ETF 할당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뭔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까? 두 달 전입니까? 이더리움이 증권이야. 야, 그거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그때 유니스왑 기소하고 이더리움 재단 조사하고 기억나시죠? 컨센시스 막 그 조사했었죠. ETF 가능성 이더리움 희박하다니까 안 된다니까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블랙락 모델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 ETF가 할당하겠다. 자, 모델 포트폴리오가 그럼 뭘까요? 가서 보시면요. 블랙락의 모델 포트폴리오가 이제 일단 종류만 178개가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이 블랙락은요. 대부분 ETF나 혹은 그 펀드 형태로 당연히 운영을 하겠죠. 이 상품입니다. 178종이 아까 있다 말씀드렸죠. 이런 거요. ESG 집중 투자, 세금을 좀 깎아주는 ETF, 분산형 ETF, 집중형 펀드, 고위험 펀드, 저위험 펀드, 장기 펀드, 단기 펀드, 중기 펀드, 배당을 많이 주는 펀드 이해되십니까? 이렇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화된 그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78개의 투자 선택 옵션이 있는 거죠. 블랙락입니다. 이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6천조에서 7천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블랙락 자산 뭐 1경 4천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지금 여기에다 뭘 집어넣겠다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집어넣겠다.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항상 눈앞에서 불기둥이 솟아나야 그때야 비로소 뭐 이제 쌓아놨던 돈 뭐 없는 돈 있는 돈 다 이제 집어넣잖아요. 그냥 이럴 때 그냥 뭐 별 재미없을 때 아니면 좀 많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남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블락락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중에 솔라나
솔라나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카말라 해리스, 셉 원투원. 이거 뭐 이상한 그 회계 지침 있잖아요. 이거를 폐지를 지지했던, 그러니까 친코인 그 국회의원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미시간주에 있는 상원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고려 중이다. 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뭐 블랙락피들 이미 게임 다 끝났어요. 제가 볼 때 이미 정치권까지 다 매수란 표현, 뭐 로비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해리스를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해리스 입장에 생각해 볼까요? 해리스가 그들의 제안을 과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거 쉽지 않을 것으로 전 예상을 합니다. 뭐 여기서 갑자기 뭐 게리 겐슬러 뭐 네가 옳다 뭐 코인 이거 사기다 다단계다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코인 투자가요. 그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그 경기 리플레이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고 보는 월드컵 축구 경기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뭐 드린 것도 있지만 좀 더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한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